네, 어제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강진으로 정부와 정치권의 행보도 바빠졌습니다. 정부는 포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고 여야 지도부는 지진 피해 현장을 찾을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를 받는 전 국정원장 3인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립니다. 장성우 건국대 교수,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정태원 변호사 세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일단 어제 정말 많은 분들이 가슴을 좀 쓸어내리고 오늘도 참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하면서 바로 또 수능을 연기하라는 지시도 내렸습니다. 상당히 빠른 결정이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뭐 부족한 것보다 넘치는 게 낫다라고 하는 속담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특히 세월호 사건 이후에 재난과 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갖는 생각들이 다소 좀 요란스럽더라도 사전에 미리 대비하자라고 하는 요구들이 아주 높아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경주 포항 지역에 그 수능 연기에 대한 요구 사항이 청와대 게시판에조차도 뭐 청원이 올라올 정도로 수십여 건이 올라오고 있고, 특히나 김부겸 행자부 장관이 현장을 직접 가보고 지역 주민들의 민심이라든가 동요들, 그 위기의식들이 너무나 커서 이대로 정상적으로 시험을 치르기 어렵지 않겠냐는 생각이 있어서 아마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하자마자 수석보좌관 회의한 과정에서 장관이 직접 유선 보고를 한 것이 아마 대통령이 결심을 하는 데 큰 배경이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수능 자체를 연기하는 걸 긴급 결정을 한 것 같고요. 예. 그 이외에도 정부 차원에서 신속하고 안전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장관이 현지의 상황실에 그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상황을 총괄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또 경제에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하던데 정부의 대응 어떻게 보셨나요? 대통령의 제1의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헌법 정신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물론 지진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동안은 우리가 상당히 지진에 대해서 안전지대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기관리 매뉴얼에 대해서는 재난과 안보에 대해서만, 재난이라는 것은 풍수해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홍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과거에 뭐 4대강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홍수 재난 방지 시스템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정부에서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재난 관리 어떤 시스템이었는데, 어제 저도 그 진동을 느꼈지만 이런 것은 이제 위기 매뉴얼입니다. 예기치 못한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은 결국은 정부가 즉흥적으로 이것에 대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어제는 뭐 그래도 그동안 지난 세월호 참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신속하게 대응을 했고, 그리고 이 위기 매뉴얼이라는 것은 피해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난지역 선포라든가 이런 것들도 정부가 어떤 예방 조치라든가 그리고 사후 조치와 더불어서 희생자를 같이 이렇게 보듬어서 같이 가는 이런 어떤 위기 매뉴얼에 따라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해야 되고, 앞으로는 우리가 이 지진 같은 것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제 지진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구체적인 그런 매뉴얼을 지금 만들어서 건축을 할 때라든가 이런 때 지진의 어떤 내진 강도를 측정해서 그것에 미달되면 준공 허가를 해주지 않는다든가 이런 조치가 앞으로는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이 특보 대담에서도 조금 언급을 했는데 정 변호사님, 지금 사실 57명이 일단 현재까지 집결한 건 다쳤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보상을 요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나요? 그게 지금 이제 그 원칙적으로 그런 재난이, 특히 자연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거기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이 있고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인력으로 하는데, 지금 이제 특별재난지역으로 만약에 선포가 되면 그건 이제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선포가 되면 국고 지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선 사상자들에 대한 구호, 또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복구, 또 세제 감면, 또 공과금 감면 이런 조치들이 취하게 되고, 또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자금도 감면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 기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기준이 우선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재난에 대응할 만한 여력이 있는지, 그걸 보고 그보다 한 2.5배 이상 넘는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특별재난지역으로 이제 선포가 되게 되고, 지난 7월 달에
충청도 쪽에 집중호우가 예. 있었던 경우에 거기에도 이제 그 당시에 천안시가 이제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게 있고 작년에 경주도 그렇게 됐었죠. 그래서 이 기준에 맞는다 그러면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되면 아마 지역 주민에 대한 그 피해 복구라든지 사상 구호 그런 것들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신속한 도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진으로 부서졌더라도 좀 이게 보험으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보험회사와의 개별적인 약관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그런 천재지변의 경우에도 보상할지 여부는 그 사람들이 보험 이익률이라든지 그런 걸 따져서 이제 하게 되는 거겠죠.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런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는 보상을 안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국민적인 동의가 있고 보험회사 그거 해주더라도 뭐 회사가 큰 문제가 없으면 그런 이제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도 보상해 주는 쪽으로 갈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우리 정부의 이 대응이 상당히 빠르고 신속하다. 그래서 뭐 여러 곳에서는 아주 적절하게 잘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혹시 뭐 아쉬운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이 부분에 신경을 썼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 예전과 다르게 긴급 재난 문자도 신속하게 가고 그리고 장관이 현장에 급파하고 대통령 주재의 수석 비서관회의가 긴급하게 열리고 그리고 초동 조치는 아주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언론들이야 재난 상황을 국민들에게 빨리 알리기 위해서 매 시간 특보하고 속보 방송을 하는데 저는 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불안감이 너무 국민들에게 조성이 되면 일상적 활동이라든가 학업에 지장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분하고 냉정하게 현재 상황에 대해서 위기 관리를 잘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부 당국에서는 현황 보고라는 채널은 다양하게 열어놓되 이것에 대한 그 의사결정 집행하는 체계는 단일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체계 정비를 좀 한 번 더 점검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보다도 좀 침착하고 성숙된 모습으로 재난 대비를 하는 것들이 좀 정부 당국뿐만 아니라 우리 뭐 국민들과 언론 종사자들에게 필요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특히 현재 우리가 좀 안 돼 있는 것이요. 지금 이제 정부 시스템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갖춰져 가고 있는 건데 일반 국민들이 이런 지진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한 매뉴얼은 안 나온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 있는 아이들 같으면 뭐 책상 밑에 우선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또 타지 말라든지 또는 뭐 이 시중에 번호가 있을 때는 뭐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된다든지 지하철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한 그런 구체적인 매뉴얼이 일본 같은 경우는 아주 예전부터 있어 왔기 때문에 흔하게 보급이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건 없는 걸로 보이는데 일본의 경우를 참고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 일반 국민이 어떤 지진이나 이런 천재지변에 그 대처하는 그런 기본적인 매뉴얼, 생명과 신체를 지키기 위한 그런 매뉴얼을 빨리 만들어서 아마 전 국민에게 배포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치권도 지금 여야 지도부가 오늘 포항 현장을 방문한다고 하는데 좀 어떤 모습들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글쎄 또 뭐 가서 또 오버액션을 하면 국민들한테 질타를 받을 텐데 물론 정치의 존재의 목적은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정치인들이 현장에 가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 그것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아픈 부분을 어루만져 주는 것이 정치와 그리고 리더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저는 대통령도 시기가 되면은 현장에 가서 현장의 상황을 좀 확인하는 물론 뭐 틀림없이 저는 뭐 문재인 대통령도 거기에 가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에 앞서서 정당이라는 것은 정치권보다 훨씬 더 빠르게 움직여야만이 정치적인 효과를 또 누리는 집단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그렇게 가서 현장을 보고 사진을 찍고 그리고 홍보하는데 그리고 현장을 보고 그 나머지 결과를 가지고 제도적으로 입법화를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실은 현장을 간다고 하더라도 현장의 주민들은 상당히 거부감을 느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방금 우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훈련이 되지 않는 것은 입법화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입법화가 돼서 학교에서도 재난안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필요한 수업을 이수를 한다든가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과거에 민방공 훈련이라는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도 과거의 민방공 훈련처럼 지금도 지진이라든가 풍수에 이런 거에 대해서 학교 특히 이제 어린 학생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뭐 장난기 어리기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체험을 함으로써 정말로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것이 실전처럼 어떻게 보면은
본인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그렇게 반응을 해서 이런 데 어떤 방어하는 그런 네. 어떤 능력을 키워줘야 되는데 그것은 정치권에서 이것을 제도화시킬 법으로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뭐 또 제언을 드리자면 예. 그 민심을 먹고 사는 여야 정당의 지도자라든가 정치 지도자들이 재난 현장에 신속하게 가서 국민들을 위로하고 또 실태 파악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 정당별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빨리 해야 될 것이 관련 해당 상임위원회가 소집이 되어서 네. 제가 볼 때는 그 지원 대책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건 예산이라든가 제도적 지원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기 때문에 여야가 각기 현장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회 차원에서 해당 소속 상임위에서 지원책을 논의하는 것들 또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지진 관련 소식은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치권 이야기를 한번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은데 정치권 중에서도 검찰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의 전 국정원장 3인이 모두 구속이 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참 씁쓸하다 아니면 뭐 일각에서는 당연히 잘못을 했으면은 처벌을 해야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지금 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제 국정원장 세 사람, 예. 말하자면 초대라고 볼 수 있는 남재준 원장, 그 다음에 그 이병기 전 원장, 예. 그다음에 이병호 전 원장까지 세 사람에 대해 다 구속영장 청구를 했고 오늘 10시 반, 2시, 3시에 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을 함이 타당한지에 관해서 이제 실질심사를 하게 되는데 물론 사실 우리나라 정치 역사에 있어 갖고 국정원들이 불법과 부정한 짓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예. 뭐 역대 중앙정보부장이건 안전기획부장이건 국정원장이건 다 뭐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지만 이렇게 세 사람이 한꺼번에 한날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서 구속당할 위기에 처한 것은 참 처음이고 예. 국가적으로 볼 때는 참 씁쓸한 일입니다. 이게 좀 어째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국가 정보에는 것이 그야말로 이 국가를 전복하려는 세력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이 주된 임무인데 예. 그 정보를 수집해서 그런 국가 안전을 지키는 주된 임무인데 어쩌다 이렇게 돼 있는지 참 씁쓸하고 앞으로 이것을 계기로 삼아 다시는 이런 그 불법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들이 지시와 관행에 따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역대 정권에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지시를 하면 국정원에서 이것을 집행하는 예. 그런 관행에 따랐다고 하는 것은 이 두 말에서는 상당히 큰 위법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봅니다. 지시와 관행이라는 것은 법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거기 때문에 예. 이것이 물론 우리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전통을 보면 권위주의적인 어떤 그 제왕적 대통령제의 어떤 폐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예. 과거에 중앙정보부를 애초에 만들 때는 북한의 1.21 사태로 해서 북한의 무장공비가 내려왔을 때 우리의 방첩 그리고 안보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중앙정보부를 이제 처음에 만들었는데 예. 최근에 와서는 뭐 사이버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국제적인 스파이 전쟁이 상당히 치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국가정보원을 만들었는데 정말 국가적인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런 큰 자산이 지금 상처를 받는 건 참 가슴 아프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지시와 관행 이런 것이 이제 위법성이 내포됐다면 이것이 이제 정치 개입과 또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차제 이런 것들은 일정 부분 국정원의 기능, 본래적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일단은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국정원은 국정원 나름대로 국가의 최고 정보기관으로서 앞으로 국가에서 상당히 보호를 하고 키워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특수활동비라는 게 사실은 국민의 혈세고 국가 안보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나온 정황 보면 이 문고리 3인방의 증언만 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두 관리를 했다. 그럼 이게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이 됐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걸 근데 소명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현금이 왔다 갔다 하는 걸 검찰이 어떻게 소명할 수 있을까요? 일단 그 40억 중에서 10억의 용처는 검찰이 밝힌 것 같아요. 예. 대통령이 그 기치료 아줌마라든가 주사 아줌마, 그다음 실리프팅, 옷값 그리고 문고리 3인방이라든가 청와대 수석들에게 떡값 명목으로 준 것들 예. 포함해서 한 10억은 그 규명이 됐는데 이 나머지 30억에 대한 용처를 지금 밝히지 못하고 있어서 문고리 3인방과 주변을 계속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그 현재까지
대통령이 사적 용도로 사용한 10억 정도만 발견됐는데 나머지 30억에 대해서 용처가 실제로 어떤 곳에 쓰여졌는가에 따라서 대통령의 그 혐의가 예. 추가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검찰은 이 부분에서 수사를 강도 있게 하는 것 같고요. 특히 지금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도 대통령이지만 국정원 원장 세 사람에 대해서는 이병기 원장에 비해서 남재준 그 이병호 원장에 대한 죄질을 더욱더 안 좋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병기 원장은 남재준 원장 시절 5천만 원이었던 상납금 그 특별활동비 뇌물을 왜 1억 원으로 올렸는지에 대한 상납금 네, 국고 손실에 대한 죄만 추궁하고 있는데 예. 남재준 원장은 좀 재질이 더 안 좋은 게 현대자동차를 압박해서 25억 원을 예. 그 국정원 직원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경우회라고 하나요? 경우회에 납부하게 했단 말이죠.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이것들은 원장으로서 그 직권 남용 혐의가 좀 추가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병호 원장의 같은 경우는 청와대가 그 비공식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지난 작년 4.13 총선에서 그 5억 원 여론조사비를 국정원이 대납을 했습니다. 이것은 엄밀한 의미로 국정원에서 그 금지하고 있는 정치 관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위법이 추가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병기 원장보다 남재준, 이병호 원장 두 원장에 대한 죄가 더 무겁기 때문에 오늘 아니면 내일 새벽에 그 재판부에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할 텐데 실제로 이것이 어떻게 반영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세 사람이 이제 관여한 정도나 방향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이제 국정원법상에 직권남용이라든지 또는 정치관여 금지 이런 걸 위반한 분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지금 말씀대로 청와대에 갖다 바친 돈도 있고 한데, 특수활동. 예, 근데 그 청와대에 갖다 준 돈만 이렇게 우선위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것만 가지고 무조건 지금 이제 검찰은 대통령이 사적으로 쓰는 용도의 돈을 갖다 줬으니까 아주 죄질이 나쁘다 이렇게 예. 주장을 하는데, 제가 그 영장 담당 판사라고 한다면 그건 이제 검찰의 주장이고 무엇을 예. 보아야 하는가 하면 이제 매달 5천 내지 1억을 갖다 줬거든요. 예. 그럼 국정원장 입장에서 청와대에 갖다 줄 때 어떤 데 쓰인다고 생각하고 갖다 주었는지, 예를 들어서 이것은 특수활동비니까 예를 들어서 공작을 한다든지 예. 뭐 그럴 때 주로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달라고 할 때 대통령이 또 예산에 책정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공적인 또는 업무 추진을 위해 쓰는 걸로 알고 주었는지, 아니면 지금 말씀대로 관행적으로 예전부터 대통령한테 갖다 바쳤으니까 알아서 쓰겠지 하고 갖다 준 것인지, 예. 그래서 그 국정원들의 그 생각이 어떤지 그걸 잘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불법성을 인지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지금 대통령한테 갖다 드리면 대통령께서 대통령 나름대로 대통령도 특수활동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업무 지원비에 썼느냐, 쓴다고 생각하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국정원장들이 그런 예산 규정에 그걸 어겼는지는 몰라도 그거 갖고 구속하는 거는 좀 지나치죠. 그런데 만약 그것이 아니고 이거 뭐 종전부터 대통령한테 갖다 드리면 대통령께서 자기 용돈도 쓰시고 뭐 네. 주위에도 기본적으로 쫙 나눠주시고 그렇게 했다. 사적으로 쓰시는 거다. 넉넉하게 드리자. 이런 마음으로 했다고 한다면 예. 그거는 그 국민의 세금인데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아마 이 그 세 국정원장들은 이 돈을 청와대에 갖다 줄 때 자기가 알고 있었던 용도가 무엇이다. 예. 거기에 관해서 상당히 강력히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이고, 한편 검찰 입장에서는 이거 뻔하지 않냐. 예. 대통령이 뭐 딴 데 못 쓰냐. 자기가 무슨 간첩 잡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아마 치료할 걸로 보이는데, 이제 법원이 판단해 볼 때 실제로 국정원장들이 이거는 공적인 용도에 쓰인 걸 알았다. 이런 네. 것이 판단이 되면은 영장 발부하기 쉽지 않을 걸로 보이고, 근데 그렇지가 않고 대통령이 돈 달라는데 뭐 종전부터 관행적으로 갖다 줬는데 뭐 줘야지 이랬다고 그러면 한다면 구속이네요. 그러면 뭐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면책이 될 수가 없으니까 영장이 발부될 것이고, 아마 그래서 치열한 논쟁이 있을 걸로 보이고 판사도 그 점에서 고민을 많이 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는 없는데 예. 위법성 여부가 이제 핵심 이제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핵심적인 상황인 것 같은데, 문제는 통치자금이라는 개념이 어디까지 한정이 돼 있고, 예. 그래서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통치자금에 대해서 요구한 자금에 대해서 어떻게 썼는지를 검찰이 이것을 소명을 해서
입증을 못하면 예.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직 지금 국정원장 3명은 이거에 대해서 통치자금이고 대통령과 위계적인 질서 관계에서 우리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다. 통치자금을 위해서 대통령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뜨는 것은 대통령이 입증을 해야 된다. 예. 그것은 입증의 책임은 검찰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저도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결과를 봐야 된다고. 근데 새 원장이 뇌물,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정원장의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잘 보일 목적으로 공금을 상납했다라고 하는 뇌물죄라고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시비 거리가 많지만 지금 현재 검찰이 그걸 알고 영장 청구 내용이 뇌물죄가 아니라 국고손실하고 국고손실, 예. 직권남용 그리고 정치관여 금지로 일단 구속을 해놓고 신병을 확보해놓고 아마 뇌물죄 여부에 대해서 대통령과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 상납 여부에 대해서는 아마 밝힐 거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국고손실과 정치관여 금지, 직권남용 이것은 뭐 재판부가 능히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특히 남재준, 이병호 원장 관련해서는 현대차를 압박해서 25억 원을 강제로 지원하는 문제하고 그리고 청와대의 비공식 여론조사를 대납한 문제 이것은 뭐 제가 빼도 박도 못한 거기 때문에 오늘 영장은 무난하게 재판부에서 받아들일 거라 보는데 향후에 뇌물 여부와 관련해서는 치열한 예. 공방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국고손실이라는 건 뭔가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있는 건데, 예. 그러니까 국가나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그 돈, 그러니까 국고를 횡령을 해서 예. 딴 데 쓰면 그걸로 이제 처벌되는 건데 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5억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분들 각 개인별로 따져도 5억 넘잖아요. 예. 그럼 이 범죄에 인정이 되면 아무리 선처받아도 5년 이상 징역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아마 변호인 입장에서 치열하게 다툴 걸로 보이는데 사실은 이분들 주장이 통치자금이라고 썼다. 이렇게 알고 줬다는데 통치자금이라는 건 법적 개념이 아니거든요. 예. 예전에 전두환 대통령이나 노태우 대통령이 재벌 회장단에서 돈 받을 때 다 통치자금으로 예. 받죠. 그러니까 통치의 개념이 뭐냐? 정말로 대통령으로서의 국정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돈이냐? 아니면 거기에 더해서 정치적인 목적까지 쓰는 것이냐? 거기다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아마 판사가 물어볼 게 통치자금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야? 당신이 얘기하는 게. 예. 그러면 정말 국가 원수로서 또 행정부 수반의 대통령으로서 업무 추진하는데 예산에 편성이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직원이 참 잘했다. 경력금. 예를 들어서 고종 황제가 이준 열사를 파견할 때 국가 공무원 여비에다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예. 그런 돈으로 사용했다 그러면 그거는 위법성이 낮아지지만 대통령이니까 또 보수의 대표니까 이런 정치도 잘 아우르고 그렇게 하려고 했다. 그거는 이제 명백히 불법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오늘 변명할지 좀 들어봐야 될 걸로. 사법부의 판단의 아마 자세히 보면 통치 행위가 뭔지에 대한 정의도 사법부가 내릴 수 있을 거란 예상은 들고요. 오늘 말씀은 저희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성호 건국대 교수,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그리고 정태원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